안녕하세요. KBS 38기 성우 김사라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맹맹합니다. 제가 장수생이었어요. 거의 20대 시절을 다 성우 공부에 바쳤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어떤 한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보다는 이게 실패를 계속 하면서 장기간이 되니까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망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다른 유형이랑 다르게 뭐 내가 실력이 향상 됐다는 점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되게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연애도 힘들었고 뭐 하는 게 모든 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생활적인 모든 면들이 다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힘든 것도 같이 오고 그런 게 조금 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저보다 더 오래된 언니들도 있고 저랑 비슷한 이제 시기를 오랫동안 한 언니들이 같이 그때 봉사 다니는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들 눈에는 먼저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게 보이니까 너 지금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중간에 좀 같이 케어도 많이 해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견뎌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던 거를 사람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때 혼자 있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으로 그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음색적으로 내가 이러니까 이런 고민이었다면 쉬웠을 텐데 저는 그 오래 걸렸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소리가 바뀌었다고들 하시는데 지망생 시절에는 너무 흔한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연기 스타일도 저는 좀 편안하게 연기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연기 스타일도 그렇고 음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하는데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는데 시험을 보면 이게 도드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어야 뽑을 텐데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많이 썼었는데 진짜 각종 전략을 썼었죠. 그 중에 하나는 투니 때였는데 농담처럼 툭 얘기 나왔던 게 그때 하던 그 실장 오빠랑 녹음하다가 장난처럼 나 그냥 1번으로 접수할까 봐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전략이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력이 나쁘지 않은데 1번으로 접수를 하면 뭔가 성실한 느낌을 어필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진지하게 실장님이 받아주셔서 그럼 정말 그렇게 해볼까 해서 접수대가 오픈되기도 전에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먹혔어요. 1차의 전략은. 근데 2차 때는 이제 제가 현장 시험 울렁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차 때는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전략을 썼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는 이게 다른 방송사는 사실 녹음해서 제출하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순서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번호 순서대로 녹음을 해야 되니까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그랬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KBS가 1차가 현장에서 볼 때여가지고 머리를 되게 썼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한테 가장 자신 있는 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음색을 찾아서 그 음색으로 미친 듯이 인사 연습을 했어요.
인사를 쿡 찔러서 딱 했을 때 정말 너무 매력적인 소리로 음색이 딱 나오게끔. 그리고 그걸 인사로만 끝내면 안 되니까 그 톤이 저한테 익숙해지게 하려고 그냥 빈 강의실에서 그날 오늘 좀 연습하기 좀 실증난다, 좀 지친다 싶으면 그냥 혼자 가상 강의를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우 김사라입니다. 이러면서 어디 많이 내가 막 초청돼가지고 강연하는 컨셉으로 대신 그 톤으로. 근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성우 김사라입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하면 그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약간 나는 진짜 성우야 라는 느낌이 되니까 그 음색을 잡아가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성우가 돼서 지금 누군가한테 강연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사 연습이랑 그거랑 해서 2개를 연습을 하고 그랬더니 근데 정말 현장에서 전략이 먹혔어요. 언제부턴가 그게 먹히기 시작해서 1차가 되게 쉬워졌는데 1차는 그냥 합격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처음에 인사를 그 다듬어진 톤으로 딱 하고 나면 사실 현장에서 피디님들이 잘 안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딱 쳐다보시는 게 보여요. 밖에서. 그리고 그 부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시험 같이 보는 4명의 지망생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전속들까지 쳐다보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 오케이 먹혔어. 그럼 이제 연기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면 연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음색이 아까가 좋았어. 근데 이건 지금 이 역할이 이러니까 이런 톤으로 연기를 한 건가? 그래서 아까 그 음색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 100% 3인칭 내레이션을 시켜요. 그러면 아까 그 톤으로 다시 내레이션 했던 게 항상 거의 먹혔어요. 그래서 KBS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머리를 써서 약간 좀 안 먹히니까 그런 전략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옛날 사람인 게 들통날 텐데 일단 발성은 제가 정말 온갖 종류의 발성이라고 나와 있는 책을 다 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막 이것저것 찾는데 연기 쪽 관련 발성 도서들도 있고 춤추는 사람들 그 음악극 뭐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예술을 하는 영역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흡 훈련, 발성 훈련 이런 게 이제 신체를 쓰시는 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온갖 종류의 책을 다 뒤져봤는데 문제는 이게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 몸에서 어떻게 하라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직장인 극단 이런 데에서 가끔씩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막 찾아다니면서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거기서 그때 학원을 다닐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건가 어렴풋이 여기저기서 막 주워 듣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건가 플러스 같이 스터디 하던 언니들이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어디서 갔다가 이제 오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들이 물어오는 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제 막 배워가지고 모르는 거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이런 건가 해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건가 해서 감이 잡혀서 발성과 호흡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건 그거였어요. 가장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잠깐 참았다가 입으로 내뱉고 그거 스터디 할 때마다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카운트 한 번씩 해주면서 그건 항상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복식호흡하고 그리고 발음은 이거 얘기하면 진짜 옛날 사람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성우 관련 어떤 책이 안소연 선배님 책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아나운서 교본을 뒤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발음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CD롬이랑 같이 CD롬
오래됐다. 같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그 지문들 있잖아요. 글들을 짧은 글부터 긴 글까지 쭉 실어 놓고 밑에 장음인 것들을 다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발음법이랑 그다음에 장음인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CD에 녹음본이 있어요. 아나운서가 녹음한 녹음본이. 그래서 그거 보고 듣고 이거 일일이 다 MP3로 녹음해갖고 전환해가지고 그거 그때는 MP3 플레이어 거기에 넣고 다니면서 듣고 혼자 연습해보고 그거 가지고 진짜 많이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발음의 장단음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가 샘플을 듣고 제가 연습을 한 게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냥 장단음 찾아가지고 연습하고 그랬더니 입사하고 나서 전속 때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월했어요. 이거 내가 맨날 하던 건데 되게 수월했어요. 정통 다큐 같은 거 할 때도 장단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장단음을 함으로써 간지가 나는 느낌? 딱 그 느낌이 딱 사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못 쓰는 것과 알지만 내가 써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쓰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작품 전체 흐름과 분석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그 캐릭터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이 작품 전체 안에서 갖고 있는 역할이 그냥 단순히 이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장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해야 되는 어떤 역량이. 그래서 전체를 보고 분석하는 그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만약에 연기해야 되는 작품이 있는데 원작이 있다. 그럼 저는 원작을 반드시 구해서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걸 볼 수 있으면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있는 경우에 각색이 되면서 이게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알고 달라지는 것과 모르고 달라지는 건 또 작품에서 많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원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원작과 그 어떤 전체의 느낌.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일단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막상 그렇게 해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 안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건 있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를 보고 내가 들어가서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것과 전체를 보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 이거 나름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게 강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눈빛 때문에 뭔가 감정이 확 왔던 경험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걸 저 스스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사람의 동공이 객과의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 중에서 동공이 있는 게 사람밖에 없대요. 심지어 다른 영장류들도 동공이 없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다큐를 그러니까 그 강연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과학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가진 존재로 발달하게 된 게 동공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론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서양 사람들은 눈보다는 입에 더 집중한다고 하긴 하던데 동양권,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눈빛에 되게 많은 감정을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볼 때도 눈빛으로 먼저 파악하게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사람의 동공이 감정 상태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제가 경험했던 것과 그걸 토대로 이제 연기를 할 때 이게 교감이 확실히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사실 아직 감정 느끼는 것도 서툴고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분석하는 것도 서툴고 모든 게 다 서툰데, 이걸 상대방이 눈빛으로 뭔가 진짜로 표정으로 잡아주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묘하게도 사람이 눈을 보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되게 하고 있어요. 안 되더라도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변화가 미묘하게 왔다 갔다 흐름이 익숙해지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도 면에서도 일부러 눈을 바라보라고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처음에 그걸 시키면 다들 되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친하면 친해서 더 어색하고, 그래서 눈빛 바라보는 걸 되게 어색해해요. 그게 이제 부끄러움을 치료해주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를 하려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상대방이랑 눈 마주치는 훈련을 하면 조금 그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제가 자꾸 그걸 강조를 하면서 눈을 보게 만들려고 이제 수업 시간에 게임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눈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캐릭터가 나랑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지를 분석적으로 보면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 오케이, 이건 같으니까 내가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가도 되겠구나. 근데 이대로만 가면 나지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려면 나랑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 사람이랑 같아지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뭐 소리를 바꾸는 방법일 수도 있고 말투를 바꾸는 걸 수도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의 강약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분석이 딱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단기간에 캐릭터를 빨리 잡고 싶다. 그럴 때는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흉내내는 게 사실은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왜 감 안 잡히는 캐릭터들 올 때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투리를 쓰는, 모르는 언어를 쓰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라는 걸 해야 되면 유튜브든 어디든 실제 그런 사람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보고,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만이라도 찾아서 보면 조금 접근하기가 쉬워서, 처음에는 흉내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되게 빨리 캐릭터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랑 똑같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랑 만나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 캐릭터의 성향이 독특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속 때 되게 나이 많은 한 7, 80대 정도 되는 점쟁이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요. 머리를 쓰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감이 안 잡혀서, 성별이 다른데 그 배우 신구 선생님처럼 한번 해볼까? 성별이 다른데 그냥 해봤어요. 먹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포스를 가진 이런 할머니 점쟁이가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왜 가끔 학생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성별이 내게 아니면 되게 아예 쳐다도 안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성별 비중이 다르니까, 특히나 이제 어느 반은 남초고 어느 반은 여초여서 여자들이 남자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남자들이 여자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사실 상대 성별의 역할을 해보는 게 되게 객관화시키기가 쉬운 작업이어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나면 조금 표현하는 게 더 편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못 보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성별들의 특성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 역할을 할 때 특징 잡는 걸 되게 잘할 때가 있고, 남자들이 여자 역할을 할 때 특징을 되게 잘 잡아요. 그러면 저렇구나를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고. 사실 되게 쉬우면서 되게 어려운 건데요. 되게 쉽게 접근하자면
진짜로 내가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거. 쉽게 설명하자면 그건데 보통은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나를 속여요. 연기를 하라고 하면. 내가 분석한 이런 걸 거야 라고 짐작되는 대로 내 마음을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지금 화내는 마음이 한 3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왔는데 10을 하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과해지고 자연스럽지 않은,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3? 오케이, 그럼 난 지금 3이야. 3을 표현하다 보니까 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럼 같이 올라와주고 갑자기 내려간대. 그럼 내려가지고 이걸 흐름을 같이 타주면 사실은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망생 단계에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쉬운 부분은 그거고, 어려워지는 부분은 내가 느끼는, 표현하는 마음 상태가 생각보다 커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감정을 자꾸 닫잖아요. 표현하지 않게끔 강요를 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가 말이야 울면 안 되지, 내지는 야 어른이 아무 데서나 막 촐랑촐랑, 그런 식으로 감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되게 많이 우리가 감정 표현을 평소에 못하고 살아요. 웃는 것도 막 신나게 못 웃고, 또 웃음소리가 왜 그래? 그러면 좀 자리가 좀 격식 있는 자리다. 그럼 웃음소리도 정돈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분명히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게 느끼는 감정의 폭이 사실은 더 느껴야 되는데 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덜 느낀다기보다 표현을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버하는 것까지 한번 갔다가 와야 돼요. 그걸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연스러운 일상 연기를 한다고 해서 진짜 일상처럼 하는 건 연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르를 불문하고 TV든 영화든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성우 연기든 장르를 불문하고 연기는 사실은 실제랑 달라요. 달라야 하고, 그게 이제 장르별로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일상이랑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일상생활처럼 해버리면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인 것 같은 연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기는 해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오버하는 걸 한번 확 가서 감정을 있는 대로 맥스로 다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깎으면서 그 다음엔 정말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거. 그게 저는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평소에 화 못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연기를 못해요. 그리고 다혈질인 사람들은 얌전한 연기 잘 못해요. 참는 연기. 이게 본인 성격이라 그런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발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감정적인 거 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발성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조금 쉬워요. 무거운 거 들면서 하면 감정이 좀 실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노래 발성할 때도 이런 거 가끔 시키는데,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단순히 왜 내 손으로 들 수 없는 무거운 책상이나 뭐 이렇게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거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면서 하면 이게 하체에 힘이 딱 실리면서 코어에 힘이 딱 잡히기 때문에 소리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화가 나면 복식 발성을 진짜 제대로 딱 해요.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에 되게 발성이 여리여리한 사람도 화가 나서 딱 질러야 되는 위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을 쓰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거운 거 딱 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수업 시간에 그거 안 되면 제가 애들 팔에 매달려요. 그래서 들게 시키면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성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소리를 안 질러봐서 잘 못 지르니까. 또
하나는 이제 감정적인 걸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기는 한데 내가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최악의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다. 미워 죽겠다 라는 상황을 만들고 실제 구체적인 그 인물을 놓고 걔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똑같이 소리 지를 때처럼 몸의 근육과 감정을 다 쓰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무금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감정이 진짜 막 와, 씨, 더 이상 지쳐서 막 미치겠어. 나 폭발할 것 같아 하는 상태가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무금으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진짜 감정이 올라와요. 진짜 답답해지거든. 내가 소리를 못 내니까. 그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을 쌓이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을 이 사람은 성격이 이래서 사실 실제 상황에서 답답한 게 생겨도 별로 그걸 데미지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떤 답답함과 화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쌓이게끔 해보는 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인가 하는 느낌이 올 때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가면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게 생기죠. 이거는 정답이 다 똑같을걸요? 책 많이 읽는 거요.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책을 읽어서 거기까지 가기도 과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병행을 하냐면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봐야 돼요. 공연 같은 것도. 그래서 책으로만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진짜 연기하는 걸 보고 이런 상황과 이런 성격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간접 경험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야지 처음에 이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 데이터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쌓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비슷한 경우 그때 혹시 그건가? 우리가 왜 내가 경험해 본 거는 금방 분석되잖아요. 뭔지 쉽게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아는 거니까. 나머지는 모르는 거니까 못하는 거라서 이건 별 수 없이 쌓아야 돼요. 책 많이 읽고 작품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도끼가 약간 어떤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마만큼 간절히 하고 싶느냐가 사실 그게 연기에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에 지칠 대로 지치고 막 붙고 싶어 죽겠어서 악에 바치는 단계까지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공부해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연기할 때도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이게 연기가 감정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하는 연기 스타일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하다못해 요즘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감정이 뭔지까지도 파악이 될 정도로 사실 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욕구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정말 나 이거 아니면 안 돼까지 가 있는지가 어쩌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그게 더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연기 막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 사실 도끼고 뭐고 아예 감정 차단 상태가 돼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슬럼프가 오면 아예 다 끊어요. 성우와 관련된 모든 걸. TV도 안 보고요. 가급적이면 뭐 라디오도 안 듣고 길 가다가 멘트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도 안 들으려고 막 차단해서 서로 혼자 따로 음악 듣고 뭐든 뭐 책이든 뭐든 그런 내가 성우랑 관련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서가 되는 것들을 최대한 다 차단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냅둬요. 내가 나 이제 다시 하고 싶어 죽겠어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중간에 어설프게 생길 때 다시 시작하면 다시 지치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까지 막 진짜 너무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라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마음이 최대한 차오를 때까지 다 차단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이걸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미치겠는 상황이 다시 와요.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 그러다 또 지치면 다시 모든 걸 차단.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욕구를 만드는 거죠. 욕구가 만들어지면 도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보면 아이고 지금 개인사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친구가 지금 뭔가 감정 상태가 어떤 무언가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구나가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연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매력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잘못 표현될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비우는 건 쉽지가 않죠. 과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호흡도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호흡과 발성도 각이 잡혀 있고 감정도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어? 하면 되는 걸 잘 지냈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경우에는 좀 비울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작업이 더 어렵죠. 오늘 아침이 저한테 그런 날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마침 아침 녹음이 있으면 이게 힘이 딸리면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없으면 발음이 잘 안 돼요. 연기보다 내레이션일 때 그게 티가 더 많이 나요. 막 혀가 안 돌아가요. 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뭐가 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아침을 먹는 사람이 아닌데 바나나 주스 하나라도 만들어서 먹고 나가요. 그러면 조금 든든하고 에너지가 있으면 확실히 발음되는 게 훨씬 편안하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항상 신경을 쓰고, 아까는 해도 너무 이렇게 숨차고 힘들어서 안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쉬면서 당 흡수. 네, 그냥 에너지에 관계된 거인 것 같아서 저는 보통은 먹는 걸로 해결합니다. 일단 저는 조금 썰렁해지면 비염도 있고 썰렁해지면 목감기 같은 게 쉽게 목이 붓고 이런 편이라 밤에 잘 때 좀 환절기나 좀 추울 때는 집안 공기가 춥거나 계절이 추워지거나 이랬을 때는 목에 항상 두르고 자요. 그러니까 이게 두르고 잔 날과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도 보일러를 아무리 때도 이걸 안 두르고 잔 날은 목이 확실히 붓거든요, 살짝. 그래서 제일 애용하는 아이템이 헤어밴드 중에서 수건 재질로 된 건데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애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목에 감으면 밤에 잘 때 움직여도 안 떨어져서 다른 수건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묶어두거나 이러면 이게 막 매듭 있는 데는 눌리고 다 풀리고 이런데 그건 이제 찍찍이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고르게 이렇게 딱 보온이 돼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감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면 가습기. 건조해도 감기가 걸리니까 가습기 쓰고, 평소에 소리를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샤워할 때 샤워를 하면 이제 그 안에 습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목이 되게 촉촉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공기가 수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샤워할 때 목을 풀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발성 연습하듯이 조용히 내지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목을 일단 한번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풀고, 오늘은 조금 소리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비음을 뽑아주는 발성으로 또 한번 불러주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조금
호흡이 밖으로 안 나오고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호흡을 좀 아래로 잡을 수 있는 발성법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샤워하는 내내 계속 노래를 흥얼흥얼 해요. 그렇게 해서 목을 푸는데,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나면 얘가 입이 한번 쫙 풀려 있어서 바로 이를 들어가도 이미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입술도 풀려 있고 혀도 풀려 있고 성대도 풀려 있고 다 풀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소리가 나오는데, 안 풀고 가면 그게 정말 랜덤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녹음하러 가면 보통 사람이 아침에 목이 약간 잠기잖아요. 안 풀고 가면 이게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해도 나오는데, 어느 날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거나 갈라지거나 발음도 이상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항상 아침에 그렇게 해서 풀어줘요. 지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빨리 합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진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치기 쉬운 것 같은데, 나를 최대한 지치지 않게끔 자극을 시켜주든 충전을 해주든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를 계속 지치지 않게끔 잘 케어해서 데리고 가주는 게 되게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얘기들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공부를 했고 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최대한 진솔하게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방송국에서 다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